무선통신공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과목의 강의 계획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이동전화, 무선 멀티미디어 통신, 위성통신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선통신 서비스의 개념과 그 원리를 학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파가 전송될 때는 경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경로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수신기에 들어오는 신호를 보면은 여러 경로로 들어온 신호가 다 더해졌을 때 그 크기가 컸다 작았다 그렇게 변화하는데, 이런 현상을 페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이 페이딩 채널의 특성을 우리는 좀 더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모델링해서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선 채널에서 정보를 신뢰성 있게 주고받기 위한 송수신 방식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정보를 신뢰성 있게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1을 보냈는데 0으로 잘못 간 그런 확률을 줄여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게 주고받기 위한 송수신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변복조 방식하고 또 안테나를 여러 개 써서 멀티 안테나를 사용해서 에러를 줄이는 방식, 그 다음에 1제로 데이터에다가 좀 더 변형을 가해갖고 채널에 좀 더 강인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중 접속 방식은 뭐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 명이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파수를 사용자마다 다른 것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토픽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건데, 우리는 주로 물리계층 위주로 이런 여긴 4세대 이동통신을 LTE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5세대 이동통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무선통신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셀루더 이동통신 이외에 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V2X는 그 Vehicle to 이 X는 보행자, 피데스트리언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네트워크 또는 다른 차량 V2V를 포함한 그것들 다 통칭해서 V2X라고 말하는데, V2X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과목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차원 변복조인데, 우리는 디지털 통신 시간에 바이너리 변복조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바이너리 뿐만이 아니라 MLE 변복조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OFDM 변조 방식인데, OFDM 변조 방식을 사용하면은 이동통신 환경에서 아주 유리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딩이 많이 있는 환경에서는 에러가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사용되는 게 채널 코딩인데, 1010의 정보 데이터에다가 추가의 데이터를 더해서 수신 측에서 봤을 때 오류가 난 것을 검출하거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채널 코딩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테나를 여러 개도 갖고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인데, 송신 측이나 수신 측의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해 갖고 무선 채널의 영향을 극복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에서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 페이딩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다중 경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신호들이 위상이 서로 다른 게 더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호의 크기가, 수신된 신호의 크기가 컸다 작았다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현상들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지, 모델링을 해야지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적 통계적으로 페이딩 채널 환경을 모델링을 하는 기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수학적 기법 또는 컴퓨터로 활용한 기법을 사용해서 해석하고 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과목을 통해서 무선통신이나 이동통신, 특히 이제 물리계층 전송 방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분석하거나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도 이동통신을 보면은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규격이 나온 지는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구현되지는 않았는데요. 벌써 6세대 이동통신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 문서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무선통신 기술이 들어가 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과목의 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 통신공학과 디지털 통신에서 배웠던 그 교재를 사용하는데, 2019년 개정판이 새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채널 코딩에서 터보 코드와 LDPC 같은 그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OFDM 변조 방식에 대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강의가 다 파워포인트 형태로, 강의 노트 형태로 제공되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으로서 혹시 시뮬링크를 사용해서 통신 시스템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시뮬링크를 활용한 통신 시스템의 이해란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TE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4G, LTEA는 어드밴스드를 말합니다. 이런 이동통신 시스템, 이런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교과목의 수업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강의 노트를 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판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습 평가 방식은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각각 45%씩 반영하고요. 과제물을 10%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강이 연기가 됐는데요. 수업 결선 부분은 중간고사 때 수업하고 시험을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별 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무선통신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무선통신 기술의 히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주에 걸쳐서 전파 특성과 무선통신 채널의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 있는 전파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전파는 전자기파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전파는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propagation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동 무선 환경에서 전자기파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멀리 퍼져나갈 때 송신한 전력이 어떻게 감소를 하는지, 이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줄어드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무선 채널에 페이딩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요. 페이딩이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통계적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4주와 5주 차에는 디지털 반복조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물론 배웠지만 바이너리 변조 기술을 먼저 복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고차원 MLE 디지털 변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바이너리를 포함해서 고차원 변조 기술을 사용했을 때 이동통신 환경에서는 이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앞서 무선 채널의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페이딩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디지털 변조 기술이 순수하게 AWGN 잡음만 있을 때에 비해서 성능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6주 차부터는 채널 코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채널 코딩이라 함은 정보 데이터에다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더 추가하는 건데요. 그 추가를 해서 얻는 게 뭐냐면은 무선 채널을 통해서 오류가 일어났는데 오류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검출해낼 수 있는 방식이 될 텐데요. 또 검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면은 오류가 난 것을 고쳐주는 에러 코렉션까지 해주는 그런 기법이 채널 코딩인데 이런 채널 코딩을 통해서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 코딩 방식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블록 코드하고 컨버전 코드인데 이 방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채널 코딩과 인터리빙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여기서 인터리빙은 사실 채널 코딩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채널 코딩과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인터리빙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낼 때 한 패킷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순서를 막 의도적으로 바꿔서 보내는 것을 인터리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보내는 것은 무선 통신 페이딩 환경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채널 코딩을 단독으로 썼을 때에 비해서 인터리빙을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무선 채널의 영향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 채널 코딩의 두 가지 방식이 블록 코드하고 컨버전 코드라고 했는데요. 좀 더 어드밴스드된 코드로서 터보 코드가 있습니다. 이 터보 코드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 계획서는 16주를 기본으로 작성됐는데 실제 강의는 15주를 하기 때문에 이 8주의 중간 시험은 이 7주의 강의와 함께 병행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무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서 하나는 하이브리드 ARQ와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앤 코딩 방식인데요. 하이브리드 ARQ는 일단 여기서 ARQ 방식이란 것은 에러가 난 것을 재전송하는 기술인데요. 하이브리드 ARQ는 에러 디텍션하고 재전송하는 것과 함께 에러 콜렉션까지 같이 조합을 해갖고 더 성능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ARQ와 그 다음에 이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코딩은 모듈레이션도 아까 바이너리에서 MLE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어댑티브라는 얘기는 채널의 상태를 봐갖고 바이너리 또는 MLE에서 M을 몇 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듈레이션과 함께 코딩도 채널의 환경이 나쁘면은 코딩을 좀 더 채널 코딩을 강하게 걸어주고, 채널 환경이 좋다 그러면은 채널 코딩을 좀 약하게 걸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댑티브하게 모듈레이션 방식하고 채널 코딩 방식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코딩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 안테나 기술은 송신 측 또는 수신 측에서 안테나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함으로써 무선 채널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신뢰도를 높이도록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은 뭐가 있냐면은 보낼 데이터가 굉장히 고속일 때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함으로써 더 쉽게 전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다중 안테나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다중 안테나 기술은 두 가지 목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선 통신 채널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속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기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주차에 배우는 하이브리드 ARQ,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코딩, 그 다음에 다중 안테나 기술이 5세대, 4세대도 그렇고 4세대, 5세대 이동통신 규격에 이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5세대에서는 전송 데이터율이 굉장히 고속이기 때문에 특히 다중 안테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주차, 11주차에서 배울 내용은 대역 확산 통신입니다. 대역 확산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신은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대역폭을 줄여서 통신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데요. 이 대역 확산 통신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대역폭을 높여서 통신하는 방식인데요. 그럼 왜 그런 것을 하느냐? 대역 확산 통신을 하면은 무엇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냐?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역 확산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PN, Pseudo Random Noise Sequence인데요. 이런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대역 확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용하는 이 PN 코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PN 코드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자, 그 다음에 OFDM 통신도 앞에 11주차와 마찬가지로 대역을 확산시켜서 전송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OFDM의 원리와 이것들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 OFDM은 디지털로 구현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OFDM도 멀티캐리어 전송인데요. 멀티캐리어 전송이란 데이터를 보낼 때 캐리어 주파수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보냄으로써 이것도 그래서 대역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그런 통신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은 앞서 살펴봤던 그 대역 확산 기술과 함께 이 OFDM도 혼자서 사용할 때는 대역폭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 대신에 혼자서만 넓은 대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넓은 대역폭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다중 접속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응용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특히 LTE와 5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무선통신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주차에는
무선 랜과 그다음에 무선 펜으로 보면은 얘는 Personal Area Communication Network을 말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블루투스가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또 뭐 지피 뭐 이런 기술들이 무선 펜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선 펜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VTX 기술이 어떤 기술이 적용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가는지 그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기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교과목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선통신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선통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무선통신은 1908년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기 발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후에 모든 선박에는 무선 전신기가 의무적으로 장착이 되도록 됐고요. 그 다음에 1919년에 상업용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는 AM 방송이 먼저 시작됐죠. 그 다음에 1921년도에 미국 디트로이트 경찰국에서 순찰차 이동 라디오 서비스가 개시가 됐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동통신이 되겠죠. 여기서 이동통신과 뒤에 1980년대의 이동통신이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잠시 후에 설명하고요. 그 이후에 1938년도에 상업용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1943년에 레이더,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해서 통신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57년도에 최초의 위성 통신이 쏘아졌습니다. 자, 아까 80년대 이동통신하고 1920년도에 경찰이 사용하던 이동통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차이를 보면요. 1920년대는 경찰들만 사용하는 아주 소수의 사용자들을 위한 거였고요. 80년대 이동통신에서는 이동통신을 보편화해 갖고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의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면은 셀룰러 이동통신이라는 겁니다. 전체 지역을 한 개의 기지국과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신에 전체 영역을 아주 작은 여러 개의 셀로 분할해 갖고 한 셀에서 사용한 주파수를 좀 멀리 떨어진 셀에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바로 셀룰러 기술인데요. 그 셀룰러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주파수 자원의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술이 83년도에 실제로 기술이 상용화됐지만 그 이론이 나온 것은 1960년도에 벨 연구소에서 그 이론이 개발이 됐고요. 근데 그 이론을 실질적으로 상용화하는 데는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5년도에 상업용 위성통신이 운영이 됐고요. 아까 말한 대로 83년도에 이거는 아날로그 셀룰러 이동통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1세대 이동통신이 1983년도에 상용화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만 해도 이동통신이 굉장히 보편화됐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비싼 그런 전화 형태였는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보니까 아날로그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지털화를 하자. 그래서 디지털 2세대 이동통신이 나온 게 1991년도였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디지털 휴대전화 서비스는 이거는 TDMA 기반의 기술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퀄컴에서 개발한 CDMA 기술이 개발돼 갖고 실제로 상용화를 해서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1996년도에. 그 다음에 이동 전화를 좀 더 개량화를 시켜서 3세대, 4세대, 3세대 CDMA 기술, 그 다음에 4세대 LTE 서비스가 개시가 됐고요. 그 사이에 DMB 방송이 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5세대 이동통신이 2019년 우리나라에서 먼저 첫 전파를 쐈죠. 이렇게 해서 5세대 이동통신까지 서비스가 개시가 됐지만 아직도 진정한 5세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5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주파수대가 3.5GHz대하고 28GHz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3.5GHz대의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28GHz로 되면은 좀 더 고속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통신을 위주로 세대별로 어떻게 진화되어 있으며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이 됐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방식으로서 그야말로 이동 전화를 해서 음성만 지원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이거를 개량화하고 사용자 수를 늘리고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까지도 전송을 하게끔 하는 게 2세대 디지털 이동 전화였습니다. 이때는 TDMA가 먼저 개발됐고 좀 이어서 CDMA 기술이 개발돼서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3세대 이동통신은 IMT2000이라는 기술로 명명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WCDMA, 여기서 W는 광대역을 말합니다. 광대역 CDMA 기술이 IMT2000의 기반 기술이었고요. 여기서는 음성뿐만이 아니라 비음성 데이터, 그래서 메일이나 데이터 다운로드, 사진이나 멀티미디어를 전송하는 것처럼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게 LTE입니다. LTE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OFDM 기술, OFDMA, 여기서 MA는 멀티플 액세스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냐면은 물론 음성하고 문자는 기본이고요.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끔 해서 모바일 인터넷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굉장히 높은 데이터율의 데이터율을 서비스하기에는 부족해서 5세대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요. 5세대 기술은 이름을 IMT2020으로 명명을 했고요. 여기서 기반으로 하는 기술은 OFDMA 기술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무선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5세대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는 3.5GHz대고 그 다음에 28GHz대도 사용을 합니다. 그 비교를 해서 보면은 4세대 이동통신에서는 900MHz대, 1.8GHz대, 2.1GHz대, 2.6GHz대를 사용을 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데이터 레이트를 보면은 5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최대 전송 속도가 20GBps까지 가능해서 4세대의 20배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20배 정도가 나오는 것은 주파수를 28GHz를 사용했을 때 그 정도 속도가 나오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3.5G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속도가 암만 빨라야 LTE의 한 서너 배 정도밖에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초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28GHz대를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제가 아까 상용화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실제로 하드웨어 자체는 있지만 서비스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제공하지는 않는데요. 2020년도에 미국에서 팔리는 이동전화에서는 3.5GHz 뿐만이 아니라 28GHz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스마트폰을 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미국에서 28GHz대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세대 이동통신의 특징은 아까 말한 초고속뿐만이 아니라 또 초저지연, 저지연을 레이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응 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세대에서는 10ms였는데 5세대에서는 지연 시간이 1ms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원격에서 수술을 한다고 그럴 때 지연이 느리면은 수술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자율주행을 하는데 위급한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딜레이가 길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원격 수술 같은 것이 가능하게끔 하려면은 딜레이가, 레이턴시가 굉장히 작은 게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기기들이 접속을 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제곱킬로미터당 100만 개 정도까지 기기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초연결이 5세대 이동통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세대의 10만 개에 비해서 더 10배나 많은 기기들이 접속이 가능하게끔 되는 게 5세대 이동통신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는데 여기서 자율주행은 여기서 셀룰러 기반의 V2X를 말합니다. 자, 아까 1908년도에 마르코니가 무선 전신기를 발명했다고 그랬는데요. 마르코니가 무선 전신기를 발명하게끔 기반을 닦아준 사람들의 업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의 물리학자인 맥스웰은 1873년 전자기 이론을 집대성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언했습니다. 맥스웰은 패러데이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전자기학을 수학적으로 체계화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기와 자기를 통합한 맥스웰 방정식, 아주 유명하죠. 이 방정식을 발견했고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쌍을 이루어서 공중으로 전달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 그 다음에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 이런 빛의 전자기파설을 주장을 했고요. 1879년 베를린의 과학 아카데미는 맥스웰이 예언한 전자기파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누가 받았을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 실험에 몰두했는데 그 중에서 헤르츠, 우리가 주파수 몇 헤르츠 할 때 그 헤르츠를 말하는데요.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방전 실험을 하고 있을 때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기에 있는 방전 장치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현상을 보고 다양하게 불꽃 방전 장치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거듭하다가
맥스웰이 이어난 전자기파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은 헤르츠인데요. 독일의 물리학자로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맥스웰이 이어난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하고 먼 거리에서도 탐지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르츠가 믿은 것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대상을 가로질러서 유럽과 미국 사이에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실제로 그를 실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었던 것은 전자기파의 공간 전달 메커니즘인데,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고, 전극 사이에 방전이 일어나면 전류에서 이 전류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고요. 또 이런 변하는 자기장이 또 전자기를 유도해서 또 새로운 전류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대체 전류에서 자기장이 발생하고 또 자기장이 또 전기장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연속적인 사슬이 생기고요. 이런 연속적인 사슬이 전자기파가 돼서 공간으로 전달된다는 게 공간 전달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기파가 발견이 되니까 이를 통신에 이용하자 하는 연구가 시작됐고요. 다음 문제는 이런 전자기파가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냈지만 받았을 때 실제로 받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아주 미약한 전파를 감지할 수 있는 감도가 좋은 건파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이 슬라이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사슬처럼 엮여서 발생되면서 전자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자파가 어떻게 프로포게이트 되는지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진하거나 또는 지표면 또는 건물 같은 데서 반사하거나 또 회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체가 다른 데를 굴절해서 꺾여서 가는 그런 현상들, 또 전리층을 만났을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이런 특성을 갖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런 프로포게이션 특성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맥스웰과 헤르츠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데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론적 기반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전자기파로 갔을 때 수신 측에서 굉장히 미약한 그 전자기파를 탐지해낼 수 있는 게 관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물리학자가 역할을 했다면은 그 건파기를 만들어내는 몫은 공학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르코니였고요. 1896년도에 마르코니가 두 개의 박스를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에테르를 통해서 송수신하는 장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테르란 맑고 깨끗한 대기라는 뜻이었는데, 19세기에 연구된 빛을 전파하는 가상의 매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빛의 파동설과 함께 탄생했지만 모순이 밝혀졌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등장한 게 1896년이고요. 이때를 우리는 무선통신이 탄생한 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송신기와 수신기,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마르코니의 사진인데요. 맨 처음에 이 박스를 들고 나타났을 때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사기꾼의
속임수라고 했지만 이게 동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 원리를 설명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마르코니도 기계를 만들었지만 본인도 그거를 설명하지는 못했고요. 결국 이 매직 박스가 19세기 중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 됐고요. 이어서 통신, 방송, 항해, 전쟁 등 과학사에서 아주 중대한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마르코니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르코니는 무선전신의 발명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소년 시절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1894년 헤르츠가 사망한 다음에 그의 업적 기사를 전기 잡지에서 읽다가 헤르츠파의 응용에 착안해서 집에서 무선 전신 실험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신 신호가 굉장히 크기가 작게 들어와서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수신기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발명을 정교하게 결합해서 1895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무렵에 러시아의 포포프도 별도로 무선 전신기를 발명을 했고 이게 시기적으로 좀 더 앞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포포프는 무선 전신 발명 이득의 독점에 반대해서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선 전신의 원조는 마르코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선전화, 보통 벨이 발명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벨보다 더 먼저 발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정설이죠. 그 아주 유사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1895년 말에 완성된 것을 가지고 1896년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무선 전신에 관한 특허를 획득하고 런던의 중앙우체국에서 최초의 공개 실험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1897년 런던에 마르코니 무선 전신 회사를 창립하고 도버 해협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통신을 실현했고요. 이어서 1901년에는 대서양 횡단 무선 통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서양 횡단 무선 통신이 했다는 얘기는 유럽 대륙과 미국 간의 통신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때 가장 큰 위협을 받은 게 누구였을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죠. 무선 통신 이전에는 대서양 간의 횡단 통신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선 통신이 나오면은 이 해저 케이블 사업자한테 크게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저항을 했지만 육지에서 선박으로 또 선박과 선박 간의 통신으로 아주 큰 성과가 얻어지니까 결국은 무선 전신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1912년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1912년 4월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도착하게 된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 이 타이타닉호에는 그때 호화 선박이기 때문에 무선 통신 설비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무선 전신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려서 물론 많은 사람이 죽긴 했습니다만 무선 전신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선박에 무선 전신 장비가 필수적으로 갖춰야지만 된다 하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무선 전신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니는 그 회사에 플레밍 등과 같이 많은 과학자들을 고문으로 맞아들여서 통신 거리를 연장하고
동조, 여기는 튜닝인데 튜닝의 방식의 개선, 그 다음에 혼신 제거 등 무선통신의 기술적 향상에 전력을 기울였고요. 1909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마코니의 업적은 무선통신의 발전, 그 다음에 인명구조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이탈리아에서 위상이 대단했냐면은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 이탈리아의 전권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권대사라는 얘기는 이 회의에서 이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준다는 얘기죠. 무슨 일이었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다음에 전쟁의 책임과 유럽 각국의 영토 조정, 그 다음에 전후의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를 협의했는데 이탈리아에서 마르코니한테 전권을 줬다는 거죠. 과학자가 이런 회의에서 전권 대설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이탈리아에서의 큰 영웅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1930년 이탈리아의 왕립 아카데미 의장이 됐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만약에 흥미롭다면은 마르코니의 매직박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선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디지털 통신의 모델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모델로서 슈넨의 통신 모델은 송신기와 통신선로, 그 다음에 수신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내는 정보를 메시지가 송신기에 들어가면은 송신기에서는 통신선로, 통신 채널 또는 통신 매체라고 부르는 요 통신 매체에 적당하게끔 신호를 만들어줘서 송신 신호가 통신 채널로 입력되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통신 매체를 통해서 수신기에 도달하는 수신 신호로부터 수신기는 송신 측에서 보낸 메시지를 다시 복원을 해줘서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이 통신 선로에는 항상 잡음이 들어가게 되죠. 잡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인터페런스도 들어가는 게 이 통신 채널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야 될 정보가 처음부터 디지털 데이터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음성 신호와 같이 아날로그 형태로 주어진 신호가 있을 겁니다. 이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디지털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샘플링이라 함은 시간적으로 연속인 신호를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꾸는 게 샘플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샘플마다 이거를 몇 개의 레벨로 표시할 것이냐 또는 몇 비트로 표시할 것이냐, 그 과정이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을 거치면은 디지털 데이터 비트 스트림이 되는데요. 이것을 모듈레이션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모듈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고, 여기 있는 소스 코딩이나 에러 컨트롤 코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옵셔널한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로 비트 스트림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디지털 변조를 해주는데요. 디지털 변조에 예를 들면은 ASK, FSK, PSK, BPSK, QPSK, QAM 이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런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거쳐서 역시 이것도 멀티플 액세스도 옵셔널한 블록이고요. 송신기에서 채널에 적합한 신호로 변화시켜서 채널에 실어서
전송을 하면은 수신기에서 송신기의 역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듈레이션에 대응하는 디모듈레이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에는 바로 출력을 하지만 원래 정보가 아날로그에 있다 그러면은 디지털 투 아날로그 변환을 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다시 복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에서 빠진 이 소스 코딩하고 채널 코딩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나중에 아날로그 신호를 좀 더 정확하게 복원을 해주려면은 샘플링을 좀 자주 해야 되고 퀀타이제이션 할 때 샘플당 그 레벨 수를 굉장히 많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단위 시간당 전송해야 될 데이터 비트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양이 크면 클수록 정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한 채널의 대폭이 커지는데 통신 매체 특성당 보낼 수 있는 대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야 전송 신호의 대폭이 채널의 대폭보다 클 때는 디스토션이 발생하게 돼서 오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신호의 대폭이 채널 대폭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은 소스 코딩은 생략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가능하면은 필요한 신호 대폭을 줄여서 보내는 게 좋겠죠. 그럴 경우에 데이터를 압축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압축 방법을 소스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옵셔널, 그 다음에 있는 옵셔널한 블럭이 채널 코딩 부분인데요. 이 채널, 여기서 채널 컨트롤 코딩은 크게 채널, 에라 컨트롤 코딩은 에라 디텍션하고 에라 코렉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에라 디텍션은 나중에 검출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고 에라 코렉션은 수신기에서 봤을 때 어디가 어떤 에러가 생겼는지를 다시 복원해주는 그런 기술이 에라 코렉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 컨트롤 코딩을 해주면은 원래의 비트에다가 일부러 추가로 몇 비트 페리티 비트를 더 추가를 해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신기에서는 나중에 이거를 봐갖고 에러가 생겼다, 에러가 검출됐다 그러면은 송신기 측에다가 다시 보내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에러 코렉션 코딩을 썼다 그러면은 송신기 측에 다시 보내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수신 측에서 알아서 코렉션을 하게 되겠죠. 그런 기술이 에러 디텍션, 에러 코렉션을 위한 채널 코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멀티플 액세스는 통신 매체를 혼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같이 쓰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신호를 같이 합쳐서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멀티플 액세스 방식도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에서 다중화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코드를 부여해서 접속시키는 CDMA 방식 같은 것도 멀티플 액세스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통신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통신의 경우에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보냈을 때요, 통신 채널에서 더해지는 잡음이 있으면은 파형이 찌그러지게 되는데 수신 측에서 원래 전송한 신호하고 똑같은 것을 다시 복원해 줄 수가 없는데 디지털 통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낼 때 만약에 이진 통신이라면은 1, 0에 해당하는 각각의 파형을 보내는데요. 1에 해당하는 파형 또는 0에 해당하는 파형을 전송을 해서
채널을 통해서 잡음이 섞인 게 들어오는데, 수신기에서는 아무리 잡음이 섞였더라도 1에 해당하는 파형인지 0에 해당하는 파형인지 구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구별만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전정한 송신 측에서 전정한 정보를 정확하게 복구를 해줄 수 있다는 특성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통신에 비해서 신호의 왜곡이나 또는 다른 신호로부터 받는 간섭에 좀 더 강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상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를 우리가 하드웨어로 구현할 때 아날로그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고 더 신뢰성이 있도록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장점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저장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1제로의 비트 데이터로 바꿔서 그거를 저장하고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신호 처리 기술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를 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스 코딩이나 채널 코딩 또는 등화기, 비화기 같은 것들을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도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성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들을 다 한꺼번에 통합시켜서 처리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자, 그러면은 디지털 통신은 과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원래 정보가 아날로그 정보였다면은 디지털화 해야 되기 때문에 AD 변환, 샘플링,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로 보냈을 때에 비해서 디지털화해서 보내는데 필요한 대역폭이 더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같은 경우에 음성이 예를 들어서 4kHz까지의 신호 대역폭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이 신호를 AM으로 해서 보낸다 그러면은 이거의 2배 정도 8kHz 정도면은 충분한데, 이거를 샘플링하고 디지털 변환해 갖고 보낼 때 필요한 대역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음성 같은 신호도 디지털 할 때 음성 소스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대역폭이 더 늘어난다는 게 디지털 통신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를 1제로 비트 스트림으로 보내는데 동기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동기가 틀어지면은 전혀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동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가 고속이면 고속일수록 더 동기를 맞춰주는 게 더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